안녕하세요. 빈센트 반 고 내 영혼의 자서전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는 고흐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죠. 제목을 밀밭 내 영혼의 마지막 안식처라고 지어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밀레의 그림을 모사한 것이죠. 낮잠이라는 겁니다. 빈센트 반 고는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서 저녁 무렵에 죽지 않고 어쩌면은 자기 예술이 가장 꽃피었던 그 극점에서, 즉 정오의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고흐가 화가로서의 어떤 삶을 시작했던 것이 27살이었죠. 그리고 고흐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37이었습니다. 즉 화가로서의 길은 딱 10년.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를수록 그의 그림은 더욱더 불타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생리미에서 그렸던 이 낮잠이야말로 고흐를 추모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가혹한 노동의 끝에 잠깐 틈을 내어서 휴식을 청하고 있는 이 두 남녀의 모습, 너무 고단하죠. 몸을 움직여 자기 에너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기진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몸이 아주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몸이 가라앉듯이 잠에 들게 되죠. 고흐의 삶은 가혹했으나 그의 안식은 평화로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흐는 화가 이전에 또 다른 의미의 신비가였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곤 하는데요. 그의 마지막 순간들, 그 안에서 그가 무엇을 꿈꿨는지, 또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생레미를 떠나서 빈센트가 먼저 테오의 집으로 가자. 이 테오의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이 온통 자기 그림으로 가득 찬 빈센트 반 고흐의 전시장과 같았다 라고 합니다. 활짝 피어있는 아몬드 나무라는 그 그림은 아기 빈센트의 그 요람 뒤에 걸려 있었죠. 그리고 거실에는 빈센트가 그렇게 좋아하던 해바라기를 그린 그림들이 수없이 걸려 있었습니다. 물론 그 거실에 그가 정말 성인처럼 그리고 싶어 했던 룰랭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오기스트 룰랭, 그 부인의 그림도 거기에 걸려 있었죠. 또한 그가 탄기 영감의 그 화방에 갔을 때에도 빈센트의 그림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마도 그 테오의 집에 미처 다 쟁여놓을 수 없는 그 넘쳐나는 그림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탄기 영감의 화랑에도 맡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빈센트가 다시 파리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뭐 친구들이 찾아오죠. 로트레크, 피사로, 기우맹 뭐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 오랜만에 그 반가운 그 해우를 하게 됩니다. 여기 그 빈센트의 그림들을 쭉 이렇게 진열해 놓았는데 마치 전시해 놓은 것처럼 디자인해서 화면을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화면이 아주 밝고 화사하죠. 이 정돈된 풍경 속에서 빈센트의 우울함, 그 슬픔과 고뇌와 고통, 그 가난과 초조함, 그에게 간질병을 주었던 그런 요소들을 이 그림 속에서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진흙탕 위에 피어난 연꽃들처럼 그림들이 걸려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빈센트의 뭐랄까 고요한 측면, 특별한 어떤 면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잠시 그 테오의 집에 머물다가 테오의 주선으로 빈센트는 오베르시르 우아즈로 가죠. 거기서 의사 가세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처음 빈센트가 의사인 이 가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나이보다 좀 더 늙어 보였다고 하고요. 약간 그 병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아마 고뇌가 깊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의사였지만 의사보다 화가들을 더 좋아했어요. 어쩌면 화가가 되고 싶었던 의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가세는 그 아내를 일찍 여의고 아들과 딸,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죠.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파리에 나가서 병원 일을 돌보고, 주로 집에 와서는 그림을 그리거나 집에 그 판화를 찍는 그 도구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판화 작업을 하거나 혹은 미술품을 수집하는 것을 취미로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이 가세를 만나고 나서 빈센트는 자기의 거처를 정하게 되는데, 가장 쉽게 정할 수 있는 곳이 호텔이죠. 그래서 생오뱅이라는 그 호텔에 머물다가, 이 호텔이 너무 비싸죠. 빈센트가 머물기에는. 그래서 라부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던 가족 식당 겸 여인숙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집에는 12살 먹은 딸인 아들린과 두 돌박이 딸인 제르멘이 있었고요. 그 라부시 가족과도 각각 지내면서 그 자녀들을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빈센트는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세에게 가서 건강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가세는 빈센트를 자주 저녁 만찬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을 했죠. 그리고 둘이 많은 이야기를 안 나눴겠죠. 그 와중에 이제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센트가 가세의 초상화를 그려주는데, 정말 그 꾸밈 없이 가세에 대한 느낌을 그대로 옮겨놓은 초상화죠. 그 우울한 표정. 이 그림을 보고 가세는 자신의 감정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감탄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 장 더 그려달라고.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2장을 그려서 한 장은 가세에게 선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오베르의 테오의 가족이 방문합니다. 그 아기인 빈센트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 빈센트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테오의 아들인 그 빈센트를 안고 걸어가는 그 길이야말로 천국이라고. 가족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빈센트가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크리스틴의 그 아기의 요람을 이렇게 흔들어주는 그 딸내미를 보면서 특별한 그 감흥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빈센트였었죠. 아마 그거를 떠올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순간에. 특히 그 빈센트를 동물농장에 데려갔을 때 이 아이가 동물들과 서슴없이 사귀면서 입 맞추고 코를 부비는 걸 보고
너희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복음서 말씀을 아마도 빈센트는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느님이 만든 모든 것들은 인간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을 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위대한 자연의 교양학을 울려 퍼지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개입이 없다면 모든 자연은 조화롭다는 거죠. 그 순수한 인간의 형태를 바로 아이의 모습에서 빈센트는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태호의 가족이 왔을 때 그 점심 식사는 가세의 집에서 나누게 되는데 그 시간처럼 행복하고 즐거웠던 때는 없었다라고 빈센트는 말하죠. 어쩌면 빈센트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깊은 행복감에 젖어 있었던 시간, 바로 그 시간이 테오와 그의 부인인 요한나와 그 아기인 빈센트와 가세의 집에서 밥을 먹던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그 밀레가 1859년에 그린 첫 걸음마라는 그림을 모사한 겁니다. 위에 그림이 밀레 그림이고요. 아래의 그림이 이제 빈센트 그림인데 구도가 똑같습니다. 그리는 어떤 그 선을 터치하는 방식이 약간 다를 뿐이죠. 그리고 좀 더 빈센트의 그림이 노란빛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빈센트 그림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 그림을 두고 빈센트는 성가족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 첫 걸음마를 뛰는 그 아이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 엄마, 그리고 와보라고 아빠가 손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정한 모습, 이 안에 사랑 이외에는 없는, 사랑 밖에는 없는 그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빈센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그림을 보면서 빈센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좀 더 많은 걸 사랑하는 것뿐이다. 친구든 아내든 그 무엇이든 너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사랑을 해라. 그러면 하느님을 점점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된다. 라고 빈센트는 말합니다. 하느님을 이해하는 방법, 알아가는 방법,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이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감지하도록 하는 거죠. 언젠가 어느 그 동료 작가가 고우에게 당신은 삶의 신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러자 빈센트가 굳이 말을 해야 된다면 여기 대해서 뭐 침묵하고 싶지만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한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 산다는 것, 곧 생명을 주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불꽃처럼 일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선하게 쓸모있게 무언가에 도움이 되는 것. 예컨대 불을 피우거나 아이에게 빵 한 조각과 버터를 주거나 고통받는 사람에게 물 한 잔을 건네주는 것. 바로 그게 내 삶의 신조.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 외에는 다른 신조가 있을 수 없다. 왜? 빈센트는 말하지 않지만 괄호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느님은 사랑의 심으로. 그리고 나는 그 사랑 가운데에 거닐기를
갈망함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벨에 머물면서 그 인근에 있는 오베르 성당을 그리게 되죠. 여기는 그 프랑스 지역이니까 주로 성당이 많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성당의 첨탑은 마치 그 아버지가 있었던 르네네 교회탑, 그 교회 공동묘지 옆에 자리한, 지금은 무너져 내린 그 첨탑을 연상시키죠. 이 그림에 대해서 빈센트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오베르 사람들의 영혼의 안식처이며 하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의 광장이다. 그리고 하느님께 바치는 내 사랑의 성전이다. 하느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의 기쁨과 희망, 울부짖음, 하소연, 그 모든 걸 당신의 영원한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길이 두 갈래로 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걸어가고 있는 이 왼쪽 길을 따라가면 마을이 있고요. 오른쪽 길, 이 끊어지는 오른쪽 길로 가면 교회 묘지가 있죠. 그리고 이 길로나 모든 길에는 마치 사람들의 발자국처럼 점이 찍혀 있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마을에서 살고 그 묘지에서 죽었겠죠. 삶과 죽음이 교회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느님 안에서 살고 또한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죽을 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삶과 죽음이라면 이 아래는 삶이고 삶처럼 밝게 빛나고 있고 위로는 파란 하늘 너머로 먹구름이 끼어 있어요. 삶과 죽음이 좌우로 상하로 나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삶의 과정에서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는 마차나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지만 저 창공으로 하느님에게로 다가서려면 죽음을 경과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빈센트가 이미 한 적이 있죠. 아마 그런 메시지도 이 그림 안에 함께 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여기서 일부 평론가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 교회 첨탑, 뾰족한 첨탑을 갖고 있는 교회 그림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그 교회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근데 이 오베르 성당에서도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성당은 컴컴하나 성당 밖은 환해요. 교회에 대한, 기성교회에 대한 어떤 그 불신? 빈센트의 아마 그런 것들이 여기에도 투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교회는 하느님과 우리가 밀월 관계를 갖는, 즉 그분과 은밀히 만나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이죠. 그러나 그 거룩한 장소가 불이 꺼져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빈센트의 안타까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같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피아노를 치고 있는 마그리트 가세입니다. 마그리트 가세는 의사였던 그 가세의 딸이죠. 딸이 이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빈센트는 음악과 그림이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음악과 그림은 모두 우리들 가슴 속에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것이다. 그 강물은 잔잔한 물결을 이루며 흐르다가 때로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면서 호수로
큰 바다로 흘러간다. 음악이나 그림은 우리 인생이 고단하고 가파르고 잔잔하고 기쁘고 슬프고 환희에 차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결국 강을 거쳐서 큰 바다, 즉 하느님께 이르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음악과 그림이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강약약, 중강약약 뭐 이런 그 음악의 그 리듬이라는 것 자체가 고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림도 강렬한 포인트가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환하게 빛살이 터져 나오는 영역도 있겠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 결국은 받아들여질 것이다. 수납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빈센트의 희망 같은 것을 드러내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덧붙여 빈센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률 하나하나는 화폭에 칠해지는 낱낱의 붓질과 같다. 어떨 때는 강하거나 여리게, 어떨 때는 밝거나 또는 어둡게 그 모든 느낌을 화가는 그림에 옮길 수 있고 음악가는 피아노 선율로 옮겨 놓을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빈센트는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이라는 그림입니다. 오베르에서 그린 건데요. 이 전원 풍경은 전체적으로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줍니다. 즉 오베르에 갔을 때 기본적으로 빈센트는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편안하게 풍경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도 빈센트의 자아가 드러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기차, 육중한 기차가 오른쪽으로 흰 연기를 뿜으면서 달려가고 있죠. 근데 이 마을길에서는 마차 한 대가 이 기차와는 다른 방향으로 조금은 외롭게 가고 있어요. 힘있게 달려가는 기차와 외롭게 타박타박 걷듯이 앞으로 가고 있는 마차. 이 마차는 곧 빈센트의 영혼을 뜻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빈센트는 그래요. 이 마차를 보면서도 외로워 보이는 마차 한 대가 기차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죽어가는 내 영혼이 정처 없이 어딘가로 여행하고 있구나. 어떤 이 편한 풍광 앞에서도 어쩔 수 없는 외로움. 이런 것들을 빈센트는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기차와 이 마차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어떤 이별을 우리에게 느끼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베르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테오에게서 아주 긴 편지를 받게 됩니다.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건강도 안 좋아졌고.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 구피라랑에서 일을 했는데 파리 구피라랑에서 일을 하면서 상황 자체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로 가게 되는데 가서 보니까 태호가 열 곳이 돋고 숨소리도 거칠어지고 몸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소파에 누워서 태호가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내용으로 봐서는 시민성 질환 같아요.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 마음이란 뭐냐면 결혼해서 아이도 생기고 생활비도 많이 드는데 그 구피랑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수당을 좀 더 준다거나. 그러니까 계속 이 처우를 개선해 주지 않으면 화랑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구피라랑 쪽에 이미 통보를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한 주일 안으로 답신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빈센트가 참 난감한 거죠. 자기는 그동안 살면서 태호에게 한 푼도 보태준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테오에게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테오에게서 계속 돈을 받아서 그림도 그리고 생활도 해왔던 거 아닙니까? 테오가 피땀을 흘려 번 돈으로 그동안 내가 살아왔지만 딱히 테오를 지금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차하게 목숨을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세 박사를 찾아가죠. 뭔가 뭐 심리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가세 박사는 더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나옵니다. 빈센트는 당시에 그 미래에 대한 불안, 지금 테오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테오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없게 될 텐데, 뭐 등등의 어떤 그 불안, 그리고 언제 이 간질병이 도져서 그 발작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사였던 가세조차도 나를 도와줄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막막해지는 거죠. 결국 그 테오를 만나고 돌아와서는 하루하루가 착잡하고 초조했던 것 같습니다. 빈센트는. 테오가 과연 구피라는 암을 그만둘지, 아니면 그만두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생계를 도울지, 뭐 여러 가지, 그 결과로 인해서 나의 처지는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서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졌던 것 같아요. 이때 그린 그 가세 박사의 정원이라는 그림입니다. 되게 뭐랄까 어수선하죠? 그죠? 그리고 노란빛이 아주 적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이프러스 나무가 아주 굵직하게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빈센트의 마음속이 탄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림이 있는 오베르 마을 거리와 계단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이제 그 배경으로 제가 이 당시에 그린 그림이라서 넣어놓은 거고요. 빈센트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화가로서는 여러 전시에 내 작품들이 출품되고 호평도 받았어요. 그래서 내 능력이 극점에 와 있다, 최고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어쩌면 내 능력의 절반 이상은 이미 성취한 건데, 여기까지만이라도 만족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욕심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테오에게 더 내가 존재하는 것은 테오에게 부담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오에게 양심상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발작. 그것을 빈센트는 악마의 저주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발작이 일어나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즉, 그 정신병으로 인해서 인간 존엄성, 나의 그 존엄성, 인간적인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더 이상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지금 내가 그린 그 작품만이 내 자존심을, 너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에요. 작품을 뺀 나머지 모든 환경이 나로 하여금 이 살부로부터 비껴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빈센트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얼마 후에 태호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생활비로 50프랑을 보냈다. 보통 그 한 달에 150프랑 정도를 보내는데 이게 나눠서 보냈나 봐요. 이 당시에는. 아무래도 여유가 그만큼 없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50프랑을 보내면서 건강 회복됐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편지가 와요. 근데 그 편지에는 직장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빈센트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1890년 7월 24일 날 테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가 테오에게 전해진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요즘은 내 마음이 온통 그림에만 쏠려 있다. 내가 미치도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화가들처럼 잘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 그림 열심히 그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있으니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렸지만 나뿐 아니라 오늘날 모든 화가들이 나처럼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가난한 화가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면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계획들, 그런 계획들조차도 몇몇 개인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일을 겪었고 그런 일들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힘도 내게는 남아있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빈센트가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죠. 까마귀가 나는 밀밭. 이 그림을 빈센트는 이렇게 설명하죠. 시커먼 하늘이 하늘을 뒤덮고 있다. 불길한 징조죠. 그리고 까마귀 떼가 사방에서 날고 있어요. 굉장히 불길한 전조입니다. 곧 폭풍우가 쏟아져서 이 세상을 끝장낼 것 같다. 빈센트가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황금빛 밀밭은 넘실거리면서 춤을 추고 있다. 이 가혹한 상황에서도 생명력은 여전히 밀밭에 충만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밀밭이 춤을 추고 있다. 그런데 이 춤은 죽음을 앞둔 그들의 마지막 춤이다. 그러나 그 죽음은 슬픈 죽음이 아니다. 풍성한 수확을 주는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이 밀밭이 황금빛으로 넘실거린다는 것은 곧 수확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풍성한 수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밀밭의 죽음은 슬픈 일은 아니다. 이미 많은 그림을 그렸고 그 중에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림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다 하였으므로 슬플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검은 하늘에 두 무리의 갈 곳을 잃어버린 구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름 두 덩이는 테오와 빈센트의 영혼이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은 풍성한 수확을 앞둔 슬픈 죽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파란 하늘과 노란 밀밭이 극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농부들이 지나갔을 그 길이 선연하게 세 갈래로 나 있습니다. 이 길을 지나가는, 이 길을 지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농부가 없다는 것은
이제 그의 자리는 없다라는 것을 빈센트가 직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상 이러한 풍경을 빈센트가 싫어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폭풍우가 쏟아지기 직전의 밀밭을 빈센트는 사랑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침내 잠잠해지고 까마귀들이 다시 날아다니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 광경을 보려고 잠시 기다린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비가 내리게 되면 아주 짙은 색감을 띤 땅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나무도 비에 젖으면 색감이 진해지죠. 그 생명력을 강력하게 느끼는 순간을 고대하면서 폭풍우 앞에 나서는 것이죠. 그게 지난 고흐의 삶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고흐는 이처럼 원래 폭풍우를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광산촌이었던 그 보리나주에서 지낼 때 처음에는 고흐가 그 빵집에서 하숙을 했죠. 그 빵집 주인이 드니이죠. 그 드니가 그때 빈센트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무더웠던 어느 날 갑자기 격렬한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빈센트가 바깥 들판에 나가서 하느님의 위대한 경이로움을 바라보았다고. 그러면서 아주 흠뻑 젖어서 돌아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클리프 에즈워드가 쓴 하느님의 구두라는 책에는 이 폭풍우와 관련된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그걸 보면 이런 겁니다. 이 고흐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드라큘라는 미소를 띤 듯한 표정으로 죽었다고. 그 드라큘라는 머리에는 태양을, 가슴에는 폭풍우를 품고 살았다고. 그는 전사에서 성인으로, 성인에서 연인으로, 연인에서 호랑이로, 호랑이에서 꽃으로 옮겨간 화가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클리프 에즈워드는 고흐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고흐는 머리에는 드라큘라처럼 태양을, 가슴에는 폭풍우를 품고 살았다고. 빈센트는 광부들과 농부들을 그렸고 여염집 아낙네와 엉겅키에서 성인을 발견했고 마지막에는 밀밭과 까마귀와 폭풍우가 치는 하늘로 옮겨갔다고. 그렇게 클리프 에즈워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고흐는 드라큘라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클리프 에즈워드는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머리에는 태양을, 가슴에는 폭풍우를. 이 대조되는 어떤 그 격렬함과 따뜻함이 한 인격 안에서 성취되는 모습이죠. 특히 고흐는 광부와 농부들을 그렸고 오염집 아낙네와 엉겅키에서 성인됨, 거룩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밀밭과 까마귀와 폭풍우 치는 하늘로 옮겨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빈센트는 1890년 7월 27일 자살을 하게 되죠. 그날도 그 평상시처럼 이제를 메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근데 소나이가 마침 막 떨어져가지고 다시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담배를 피우죠. 그리고 다시 벌판으로 나갑니다. 이때 그 새를 쫓을 때 쓰는 그 총을 그 안주머니에 넣고 갔던 모양인데 그 들판에서 그 병증이 도지게 됩니다. 그걸
걷잡을 수 없이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당할 수 없었던 빈센트는 악마의 저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간질 발작을.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 가슴에 총을 한 방 쏘고 그 자리에 쓰러지죠. 얼마의 시간이 흐른데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머물고 있던 라부 식당 2층 자기 방에 들어가서 쓰러지게 됩니다. 자기 방에 쓰러져 있는 것을 라부 씨가 올라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에도 연락을 하고, 그래서 가세라든가 아니면 그 다른 한 의사와 같이 가세가 찾아왔지만 속수무책이죠. 가슴에 총을 쐈어요. 이거 어디 병원으로 지금 옮겨서 수술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이 가세는 판단을 합니다. 그때 빈센트가 담배에 불을 붙여달라고 부탁하죠. 됐다고. 그냥 제발 이대로 나를 그대로 두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결국 빈센트는 신음을 하다가 7월 30일 새벽 1시 30분경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민기로 씨가 쓴 그 빈센트 반 고흐 내 영혼의 자서전에서는 이때의 빈센트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영혼은 슬픈 영혼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영혼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느님을 생각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싶어하는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그 슬픈 영혼은 고통 속에 헤매는 육신과 그래도 한 몸을 이루고 후회 없이 씩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악마의 저주는 끝내 육신을 지배하여 거기에 영혼이 더 이상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악마를 지배하는 이 악마가 지배하는 병든 육신을 쳐부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불쌍한 영혼마저도 악마의 소유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악마의 소유가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악마를 없애려면 내 육신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빈센트는 순간 생각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빈센트는 자기 몸을 죽여 자기를 구원하고자 했던 것인지도 모르죠. 그날 그 장례식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 그림은 그 친구였던 에밀 베르나르 화가죠. 에밀 베르나르가 그린 장례식 풍경입니다. 그 빈센트 장례를 위해서 그 가세 의사죠. 이분이 준비했던 그 교회에서의 연결식은 취소가 되었어요. 자살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거죠. 결국 그가 머물던 라부 식당 앞에 연구차가 도착하고 그 친구들과 함께 오베르의 언덕 위에 안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빈센트의 무덤가에는 해바라기야 달리아 꽃이 뒤덮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 빈센트가 죽었을 때 그의 품속에서 발견된 편지 한 통이 있습니다. 테오에게 보내려고 쓴 건데 아마 이전에 읽었던 그 마지막 편지 이전에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차마 보내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던 그 편지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테오야, 다정한 편지 그리고 50프랑 잘 받았다.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아주 많았지만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느낌이 드는구나. 그 사람들이 내게 호의적이길 바란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구피라랑 관리자겠죠.
그러니까 너의 그 직장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결국 그 빈센트의 마음의 그 문제, 동생의 직장 문제, 곧 그 돈과 관련된 문제가 되게 마음에 쓰였던 것 같아요. 평생 신세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화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든 돈 얘기는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 정말 우리 화가들은 자기 그림을 통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동생아, 내가 늘 말해갖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나는 너가 단순한 화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순한 화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어. 너는 나를 통해서 직접 그림을 제작하는 일에 참여해 온 거고,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에겐 그 그림들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은 빈센트만의 그림이 아니라 테오의 참여로 이루어진 그림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죽고 없더라도 그림은 남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에서 너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이거야. 죽은 화가의 그림을 파는 그런 화상과 살아있는 화가의 그림을 파는 화상 사이에는 어떤 긴장관계 같은 게 있다. 어쩌면 살아있는 화가보다는 죽은 화가의 그림이 더 가치로울 수도 있겠죠. 그래, 내 그림, 내 그림들, 그것들을 위해 난 내 생명을 걸었어. 그로 인해서 그 그림의 생명을 건 것 때문에 내 이성이 반쯤 망가진 것인지도 몰라. 어쨌든 그런 건 다 그렇다 치고, 하지만 내가 아는 한 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는 점이야. 태우 너도 역시 나와 더불어 예술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의 입장을 정하고 네가 진정으로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으라고 나는 믿는다. 그런데 도대체 넌 뭘 바라는 거냐? 어찌할 생각이냐? 라고 묻는 거죠. 너 문제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어떻게 결정하든 따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오가 아팠을 때 빈센트가 파리에 다녀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빈센트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테오에게 그 구편왕을 그만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계속 하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네가 알아서 현명하게 결정을 해라.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나는 너를 믿는다는 거예요. 너는 장사꾼이 아니라 여느 장사꾼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한편 고흐가 죽고 나서 얼마 후 테오가 그 여동생 리스에게 편지를 한 통 씁니다. 여기서 테오가 빈센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형이 영원한 안식을 취한 것에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할 그럴 때이지만 나는 아직도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나는 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슬픈 이야기처럼 보인다. 형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 희생당하면서 그 고통에 어떠한 숭고한 값어치를 두고 그것들과 싸우며 그렇게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했던 것 같다. 형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성경에 담겨있는 그 말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정, 그리고 형의 위대한 그림과 문학적 소질, 이 모든 것이 형의 사람됨을 보여주고 있지 않니? 형은 죽기 4일 전에 나에게 쓴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예술가가 추구했던 그대로 하려고 노력했다고. 그게 누구겠어요? 드라크로와와 밀레와
렘브란트죠. 그 사람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걸으려고 부단히 애써왔던 것이라고. 그러한 사람이 정오의 한낮, 인생의 정오에 가장 뜨거운 이 빛나던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장 잔인하고 슬픈 이야기라는 거예요. 태호가 볼 때는. 이 그림은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길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태양과 달이 마치 빈센트와 태호 같아요. 그 사이에 지상으로부터 사이프러스 나무가 치솟고 있어요. 그리고 마차가 오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걸어가고 있죠. 다정해 보이죠. 어딘가로 가고 있는 빈센트와 태호가 아닐까? 이런 생각,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빈센트가 죽고 나서 태호는 뒤랑 르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랑이 있는데 거기서 그 빈센트의 유적전을 열려고 했지만 무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빈센트가 자살했다라고 하는 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카톨릭 국가였잖아요, 프랑스는. 그리고 그러자 그 에밀 베르나르가 그 따로 또 유적전을 열려고 다른 화가들을 독려를 했어요. 그런데 고갱조차도 이 유적전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고흐의 유적전을 열면 우리들조차 미친 화가들로 오인받을 수 있다. 두려워하는 거죠. 굉장히 고갱은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유적전이 무산되고 그 1890년 8월부터 9월 두 달 동안 태호가 베르나르에게 부탁을 해서 빈센트 반 고흐의 유적전을 태호의 집에서 엽니다. 태호의 집이 전시관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빈센트가 죽은 지 6개월 만에 태호도 역시 사망을 하게 되죠. 1891년 1월 25일입니다. 어찌 보면 형이 죽고 나서는 동생인 태호 역시 또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던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 태호와 빈센트는 두 몸의 한 인격이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작 그 빈센트 반 고흐가 아주 유명해진 것은 빈센트 반 고흐와 다른 화가들, 그리고 특별히 태호와 나누었던 편지가 공개되면서예요. 즉, 그 태호가 죽고 나서 부인이었던 요한나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전시에 들고 태호와 빈센트가 주고받았던 그 편지를 책으로 묶어서 출간합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니까 고흐의 그림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빈센트가 태호에게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그 편지에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에 대한 스케치, 그리고 왜 이렇게 그렸는지에 대한 세밀한 설명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 의도, 이런 것들을 편지를 통해서 소상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이 전에 보던 그 그림이 아닌 거죠. 가지고 빈센트를 지금 우리가 정말 대단한 화가로, 마음에 어떤 그 영혼의 화가로 이렇게 마음에 들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편지 때문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빈센트 반 고흐 유적전 포스터입니다. 그 에밀 베르나르가 그린 거죠, 포스터를. 그리고 이 사진은 그 편지, 주고받았던 편지를 처음 출간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고는 오베르에서 죽었죠. 빈센트 반 고흐 오베르에서 죽고 테오는 파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빈센트는 오베르 언덕에 묻혀 있고 테오는 파리에 묻히게 되는데 나중에 테오의 무덤을 고흐의 무덤 옆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란히 누워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비석에는 고흐의 비석은 그렇게 돼 있어요. 빈센트 반 고흐 여기 잠들다. 테오의 비석은 테오도르 반 고흐 여기 잠들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등등등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아주 담백하죠. 오베르 읍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는 작은 묘지 이 두 사람이 같이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덤 그 비석 그림이죠. 사진이죠. 그리고 이 그림은 뭐냐면 그 빈센트 반 고흐의 아버지가 사목을 했던 그 목사관이 있던 진데르트, 즉 네덜란드 개혁교회 근처에 고흐와 테흐가 나란히 서 있는 동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두 사람인 듯 한 사람인 서로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죠. 한 몸인 빈센트와 테오를 이런 방식으로 형상화해 놨어요. 서로 손을 꽉 잡고 있죠. 이 동상 아래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빈센트가 테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에 담겨있는 내용인데요. 너는 나를 통해서 큰 불행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그림을 실제로 만드는 일에 동참하였구나. 그림이 실제로 구현되는데 테오 너는 나와 함께 동참했구나 라고 빈센트가 이야기하는 거죠. 와, 영혼으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이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소울메이트라는 말을 쓰는데 영혼의 단짝? 동반? 아마 이러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이번 강의인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마지막 그림이 가장 극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먹구름이 끼어있는 푸른 하늘과 황금색 밀밭, 그리고 그 사이에 날아오르는 까마귀떼, 그리고 그 밑에 세 갈래 길. 우리는 살면서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있죠. 누구의 그 시처럼 그 중에는 가지 않은 길도 있겠죠. 끝내 가보고 싶었던 길도 있겠죠. 그러나 산다는 게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운명적으로 주어진 어떤 길을 우리는 가게 되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수동형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랑에 빠질 뿐이죠. 그래서 그 길들에 대해서 내가 허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그 먹구름이 끼어있는 그 파란 창공이 상징하는 어둠 한가운데서도 황금빛으로 출렁거리는 그 밀밭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빈센트의 표현대로 그 밀밭은
그렇게 황금색으로 그 밀밭이 출렁거리고 있는 것은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 풍성한 수확을 남길 수 있다면 그 죽음은 슬픈 죽음도 아니고 그의 인생은 슬플 수는 있지만 불행했던 것은 아니었다 라고 빈센트처럼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고통스럽고 슬플 수 있어요.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한다면 결코 불행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슬픈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거다.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거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다 박해받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그분의 사람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도 고은은 그 길을 걸어서 그 밀밭 끝에서 하느님을 얼핏 보았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